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 전에 바빌론이라는 고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바빌론은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번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글을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점토판에 글을 새기고요. 불로 구워서 마치 도자기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관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처음 이 바빌론 유적지를 탐사를 했을 때 수십만 개의 점토판을 찾아내고 글의 내용을 해석하는 작업에 들어갔죠. 그리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거 5천년 전의 사람들의 삶과 생각이 현재인들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아주 신기한데, 이 석판에 적혀 있는 부자가 되는 지혜가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석판의 해석 작업에 들어갔던 알프레드라는 고고학자를 비롯한 동료들은 이 방법을 실제 실행에 옮겨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5천년 전의 바빌론인들의 지혜를 알아보는 시간, 고대 점토 석판에 발견된 5천년의 부, 스노우폭스 출판사의 책에서 부를 거머쥐는 이 고대부터 내려온 이 지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바빌론에 살면서 간의 수공업으로 마차를 만들던 반시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반시르는 아주 초라한 집과 그 완성되지 못한 마차가 그 작업장 한켠에 놓여있는 담장 옆에 앉아서 크게 낙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덕 너머에 왕의 궁전이 금으로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벨사원에 화려한 풍경이 쫙 펼쳐져 있는데, 자신이 사는 곳은 바로 언덕만 하나 넘으면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아주 작은 집이었기 때문이죠. 바빌론은 눈부셨던 이런 부와 그리고 반대로 극단적인 빈곤함이 뒤섞인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골목에는 부자들의 화려한 마차가 지나갔고요. 그 길을 비켜주는 건 맨발의 거지들과 아주 낡은 샌들을 신은 상인들이 뒤 엉켜서 그 뒷골목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반시르는 그 빈곤 속 한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때 그의 오랜 친구 콧비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콧비 또한 7연금을 연주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 만나서 서로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하죠. 그 둘은 어린 시절 성직자에게 지혜를 배우러 다녔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번 돈을 쓰는 만족감을 얻으며 성실히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생 가난한 삶을 벗어날 수 없었죠. 부자의 삶은 꿈에서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콧비가 낮에 어릴 적 함께 놀던 친구였으나 지금 바빌론의 최고의 부자가 돼서 황금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아르카드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는 말을 반시르에게 하게 됩니다. 반시르는 그를 만나면 그의 지갑을 훔칠까 이런 궁리를 하는데, 콧비가 꾸짖죠. 그런 부자들은 그 지갑의 돈쯤이야 아무 걱정을 안 한다. 계속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꾸짖자마자 반시르는 결심을 한 듯, 자, 일가 친척을 데리고 이 콧비와 함께 아르카드를 찾아가서 과연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르카드는 매년 많은 돈을 지출하지만 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막대한 부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주변에서 그에게 부자가 된 것을 엄청난 행운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행운이라는 건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술궂은 신이다. 어쩌다 오는 행운은 사람을 무책임한 낭비자로 만들고 이 욕구와 욕망에 휘둘리게 만든다. 하지만 부를 만들고 지키고 더 크게 불릴 줄 아는 사람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를 만드는 법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고 있어도 실천은 하지 않는 그 두 가지 경우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자, 그때 아르카드에게 이 반시르와 콧비 그리고 일가 친척 등 여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을 물어보자 아르카드는 어린 시절 친한 친구들에게 부자가 된 방법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합니다. 아르카드 또한 어린 시절 물려받은 것 하나 없는 아주 가난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특별한 재주나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 부를 가지는 방법을 공부해야겠다고 늘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록사무소에
필경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필경사라는 일은 매일 푼돈 정도만 받고 남이 써달라는 그 글을 대신 석판에 써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워낙 적게 벌리다 보니까 생활비로 쓰고 나면 도저히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대단한 부자 알가미쉬라는 사람이 이 점토판에 법전을 새겨줄 것을 요청하고 동화 2잎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촉박한 부탁이었대요. 어쩔 수 없이 아르카드는 돈이 궁하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기한을 지키지 못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화를 내는 이 부자에게 아르카드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내일까지 내 반드시 이 일을 완수시킬 테니 동화 2잎을 나에게 주는 대신에 당신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부자는 웃으면서 승낙을 했죠. 다음날 일을 전부 끝마친 아르카드는 부자에게 그 방법을 전해 듣게 됩니다. 부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돈이란 건 나를 위해서 일하는 노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노예가 벌어들이는 돈은 나의 소유가 또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돈도 노예처럼 똑같이 돈을 벌어다 준다. 하지만 자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돈을 벌면 옷, 감자, 향신료 등으로 모두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지. 그렇게 돈이 부족해지면 결국 돈이 나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라네. 그렇다면 아르카드는 그 노예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버는 돈의 10분의 1을 미리 떼어서 모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요. 이 돈 자체가 앞으로 자랄 나무의 씨앗이다. 그리고 그 돈을 일찍 심을수록 더 빨리 자라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아르카드는 매달 버는 돈의 10분의 1을 떼어놓고 남이 아닌 자신에게 주었습니다. 저금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10분의 1을 떼어서 자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아껴야 될 것을 줄이기 시작했고 필요 없는 돈들을 안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준 부자는 아르카드에게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네는 내가 말한 대로 10분의 1씩 돈을 모으고 있는가? 네, 그렇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한 아르카드는 그 돈을 어쨌냐는 질문에 친구인 벽돌 제조업자가 아주 먼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는데 페니키아인들에게 희귀한 보석을 사올 거고 그걸 여기 바빌론에 팔아서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을 해주는데요. 만약 당신이 보석을 팔고 싶어서 보석에 관한 조언을 듣고 싶다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당연히 보석 상인에게 가야 되죠. 그리고 양에 대해서 수익을 내려고 양에 관한 조언을 듣고 싶다면 당연히 양치기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갔는데요. 실제로 그의 친구인 벽돌 장수는 페니키아인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유리 조각을 사와서 돈을 전부 다 날려먹게 되죠. 아르카드는 첫 해에 그렇게 모은 돈을 다 날려먹었지만 다시 10분의 1씩을 계속 모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아르카드는 이번엔 방패 상인을 하는 친구가 청동을 매년 초에 대량으로 매입을 하고 그것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내는데 여기에 돈을 빌려주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합니다. 얼마 후 부자는 아르카드를 다시 찾아왔고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부자가 알려주려고 했던 방법을 성실하게 실행하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로 수익의 10분의 1을 떼어놓고 더 적은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두 번째로 그 돈을 운용하기 위해서 조언을 들을 만한 유능한 사람을 가려내는 법을 배운 거죠. 지금 상황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매달 한 10분의 1 정도 금액은 월급을 받자마자 따로 통장에 모아둬요. 그래서 그걸 목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금으로 넣어놨다가 믿을 만한 이런 사업체 또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이 되겠죠. 그래서 믿을 만한 주식을 사고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그 시세 차익을 얻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좋겠죠.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던 열망이 있고 성실하게 실행을 했던 아르카드를 본 부자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부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돈을 쓸 줄은 알고 도저히 관리할 줄은 모른다. 따라서 니프르라는 이 땅이 있는데 여기를 당신이 관리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번성하게 잘 키워놓으면
내가 죽었을 때 일부의 재산은 동업자로 당신에게 주겠소. 이런 제안을 하죠. 아르카드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10분의 1의 수익을 떼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열정에 불타있던 아르카드는 점점 더 높은 수익을 내줬고 아르카드가 받아가는 돈도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결국 부자는 죽을 때 일정한 금액을 상속을 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코삐와 반시르가 얘기를 합니다. 부자에게 상속을 받다니 당신은 운이 아주 좋군요. 그러자 아르카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운이 좋았던 건 성공하겠다는 욕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바람이 부는 것을 연구하고 때에 맞춰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있다면 과연 그 어부에게 운이 좋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기회와 운이라는 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오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에게 운도 따라주고 기회도 온다는 거죠. 자,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첫 해에 모은 돈을 전부 다 날려버렸지.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계속 돈을 모았어. 강한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묻자 아르카드는 의지라는 건 매우 작은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냥 하기로 정했다면 꾸준히 하는 것이 그게 의지라는 거죠. 자, 만일 어느 도시로 들어가는 길에 개울이 있어요. 매일 그 개울가에 돌을 하나 던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할게요. 어느 날 하루는 들어가다가 돌을 던지기 싫어요. 그래서 내일 돌 2개 던지지 뭐 이렇게 미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날도 미루고 내일 3개 던지지 그렇게 내일 4개 던지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한 20일쯤이 지나면 돌을 한 움큼 뭉쳐서 확 던지면서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지? 하면서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돈을 10분의 1씩 떼어서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다 써버리고 다음 달에는 20%를 모아야지. 다음 달에는 30%를 모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하나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한 약속을 계속 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의지라는 거죠. 사실상 이 2가지 질문은 당신이 부자가 된 이유는 정말 행운으로 부자에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부자가 된 거고 당신이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어 라는 변명거리를 찾았던 거죠. 하지만 아르카드는 누구든 돈을 벌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정진을 하게 되면 기회와 운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고 의지라는 것은 그냥 사소하게 하나 하기로 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걸 반드시 명심하라고 알려줍니다. 당신들은 오늘부터 반드시 버는 돈의 10분의 1을 떼어서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주어야 합니다. 온전히 내 소유인 돈이 계속 쌓일수록 부자가 된 느낌을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렇게 모인 돈을 노예처럼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현명한 사람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싶을 때는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될까요? 바로 돈을 다루는 것이 주업인 사람에게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주는 곳은 위험한 곳이에요. 또한 무리하지 않게 단 10분의 1만 모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건 굉장히 좋고 즐길 가치가 있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10분의 1씩을 모으면서 돈을 더 모으고 싶다면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업에서 전문가가 되고 내 몸값을 높이고 이 커리어를 늘려서 돈을 더 벌어라. 그리고 나머지를 쓰고 10분의 1씩만 모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뭐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이 말을 듣고 누군가는 희망에 찬 눈으로 새롭게 결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누군가는 속으로 빈정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뻔한 얘기네. 10%만 떼어서 저축하고 그 다음에 이거 투자하라는 얘기잖아. 항상 듣던 말이긴 한데 이게 5,000년 전에 사람들도 똑같았다니 좀 신기하긴 하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고 나서 이 책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 보는 건 조금 다릅니다. 저에게도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재테크, 주식, 투자 이런 건 전혀 모르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주식시장이 한창 고점에 있을 때 갑자기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 연락이 왔어요.
자, 근데 원래 주식하다 망한다는 사람과 이런 뉴스가 넘치고 이 주식 유튜브 채널에는 온통 악플만 달리고 증권사 직원이 자살했네, 어쩌네 이런 뉴스가 들릴 때, 그렇게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사실 주식을 투자하기 딱 좋은 시기죠. 그런데 보통 그럴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어요. 반면에 주식시장이 아주 고점 부근이고 유튜브 채널 틀면 주식에 대한 얘기, 뉴스도 주식에 대한 얘기, 어디 카페 가면 주식에 대한 얘기만 나올 때, 그때는 절대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시기인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에 뛰어들죠. 근데 저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보수적이고 돈을 잃는 건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래 볼 친구이기도 하니까 초보가 하기에는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좀 과열됐다, 좀 위험하니까 일단 은행에 현금 잘 넣고 기다리다가 몇 년 내에 진짜 폭락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먼저 연락을 못하게 돼도 꼭 나한테 다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한 2주쯤이 지나자 그 친구가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2주 전에 내가 관심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을 못 샀다. 근데 지금 10%가 더 올랐다.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더 오를 것 같다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대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과열이고 또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진짜 지금 꼭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제 가지고 있는 목돈 다 털어놓지 말고 그냥 매달 월급의 5%씩만 그냥 연금이다 생각하고 S&P 500이나 뭐 나스닥 이런 인덱스를 사놓고 계속 매달 5%씩만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떠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왜냐면 시장 흐름도 판단하기 굉장히 쉽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높은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투자를 하고 있다가 이게 쭉 떨어져서 손실이 되게 커질 때가 있어요. 뭐 한 4, 5년 전쯤으로 이렇게 회귀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목돈을 다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나서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실제 2003년부터 2020년 이 20년 동안 만약에 S&P 500 지수에 투자를 했다면 매년 10.24%의 복리 수익률이 달성이 됩니다. 경제 위기가 오건 뭐 어떤 상황이 되건 매년 10%씩 복리로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신가요? 자, 그렇게 가만히 뒀어도 10.24%의 수익이 나는데 정말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막 5, 6년 전 가격으로 뚝 떨어졌을 때 그때 미친 척하고 있던 목돈 싹 집어넣었다 그러면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제 친구는 제 정석적인 이야기를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고점에 마음에 드는 종목들로 투자를 했었대요. 근데 뭐 종목 얘기를 저한테 하기도 했었는데 들어보지 못한 중소형주였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그때 손실을 받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원금 복구를 해보려고 종목을 갈아탔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손해가 나는 바람에 아예 열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친구 얘기뿐만 아니라 저도 과거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뭐 월급의 10%씩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된다, 꾸준히 사 모아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뭐 미국 주식 인덱스 계속 사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20년 전 10년 전에 그걸 실행을 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 가장 간단한 진리가 가장 정석적이고 높은 수익이 나요. 자, 이건 시간을 거슬러 5,000년 전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수익 중 일부를 떼어서 목돈을 마련하고 이 목돈이 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에 계속 집어넣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10% 정도 떼어서 목돈을 만드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지 않느냐. 내가 수익을 낼 좋은 투자처를 찾고 싶은데 누구한테 조언을 구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자, 그러면 실력이 검증되고 돈을 가장 많이 번 이 월가의 레전드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면 됩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죠? 워렌 버핏. 자, 워렌 버핏의 의견을 따르면 되는데 뭐 그의 책을 읽고 그의 투자 방법을 연구하면서 실력이 갖출 때까지 계속 놀아야 되냐? 아닙니다. 현재 주당 358달러에 거래되는 버크셔 해서웨이 B주가 있어요. 그냥 이걸 사 모으면서 실력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이렇게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아주 예전에도 워렌 버핏을 존경한다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럼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은 얼만큼 가지고 계시냐 하면 한 주도 없어요. 자,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정말 제 얘기가 한 10년, 20년 지나서 한번 보시면 그때부터 실행할 걸, 이런 생각이 여러분 반드시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이 아르카드가 벽돌 장수인 친구와 보석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내려 하다가 페니키아인들에게 사기를 당했던 것처럼, 사실 뭐 유튜브도 그렇고 요즘 언론에 보면 뭐 단기에 높은 수익을 얻어서 슈퍼개미가 됐다는 등,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놀러 다닌다는 등 이렇게 자랑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믿을 수나 있습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실제 그렇게 큰 단기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 무수한 노력과 경험, 뭐 깨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특별한 인연이 아니라면 그런 비법을 모두에게 아무한테나 나눠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이렇게 어렵게 모은 우리 목돈, 즉 우리의 노예를 아주 위험한 곳에 보내버리고 돌아올 수 없게 만들죠. 오늘 얘기를 듣고 꼭 실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히 젊은 분들이라면 나중에 분명히 웃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이 책에는 부자인 아르카드가 바빌론의 왕에게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 강연하는 이 비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온 내용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기회를 잡게 되는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 업계에는 10% 룰이 있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 중에 10% 정도밖에 이렇게 리뷰할 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뭐 책의 내용을 싹 다 얘기하면 아무도 책을 안 보겠죠.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